여러분, 지금 유럽이 난리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한 19살 학생이 SNS에 올린 글 하나가 중부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충격받았습니다. 500명이 줄을 서 있는데 경찰이 한 명도 없었어요. 프라하였다면 최소 10명의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선진국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요. 이 글을 쓴 학생, 마르틴 노박은 체코 5대 재벌 CEO의 아들입니다. 프라하 구시가지 19세기 궁전을 저택으로 쓰고 집에만 운전기사가 3명인 최상류층 가정에서 자랐죠.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친구들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왜 하필 거기야? 차라리 파리나 런던을 가지. 아시아는 그냥 싼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곳 아냐? 유럽만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그가 단 7일간의 한국 방문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프라하에 사는 마르틴 노박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체코 중부 모라비아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 4곳을 운영하는 기업인이셨습니다. 독일 폭스바겐과 프랑스 르노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죠.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 출신으로 프라하 사교계에서 꽤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친구 집에 가는 것도 심지어 동네 서점에 가는 것조차 운전기사가 데려다 줬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트램을 타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찰스 대학교 국제학교는 체코 전체에서 상위 1% 가정의 자녀들만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학생이 40명도 안 됐고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명문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고 선생님 절반 이상이 영국과 독일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철저히 유럽 중심적이었습니다. 파리가 문화의 중심이고 런던이 금융의 중심이며 베를린이 예술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대부분 유럽 역사였고 다른 대륙은 식민지 시대 이야기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정도, 일본이 과거의 기술 강국이었다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한국은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리 시간에 한반도가 지도에 표시된 걸 본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아시아는 그저 값싼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자기 집 텔레비전이 한국산이라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제품이어야 품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희는 모두 졸업 후 옥스퍼드나 소르본, 하이델베르크 같은 유럽 명문 대학에 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학교에서 한국 수학여행을 공지했을 때 반 전체가 황당해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라고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한국 수학여행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한국이 정확히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가 있는 곳 정도로만 알고 계셨죠. 아버지는 그래도 가서 견문을 넓히라고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별 기대가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친구들과 모여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인터넷으로 서울 사진들을 검색해서 보여줬는데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결국 프라하랑 별 차이 없겠다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가 누리는 특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정부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식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도 제가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옷도 누군가 골라서 옷장에 정리해뒀고 신발도 항상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 아니, 공부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의 인맥과 재력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집안 출신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겨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를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세상에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라고요. 그 말에는 한국이 체코보다 뒤떨어진 나라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다시 이 편안한 삶으로 돌아온다고, 한국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프라하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11시간을 날아갔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면서 저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그저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입국 심사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유럽인, 미국인까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줄로 나뉜 긴 대기선을 따라 사람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앞 사람과의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조용히 아이를 달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프라하 공항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경찰 10명은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제복을 입은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뒤쪽에 공항 직원 몇 명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시 카메라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은 천장과 벽면 곳곳에 검은색 감시 카메라가 빼곡하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눈에 띄는 카메라라곤 멀리 천장에 작게 달린 게 한두 개 보일 뿐이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이었다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새치기 하려는 사람과 그걸 막으려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를 지르는 소란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혼란스러운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한 중년 남자가 실수로 캐리어를 옆 사람 발등 위로 굴렀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프라하에서였다면 당한 사람이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을 테니까요. 심지어 욕설이 오가고 밀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발을 밟힌 여성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고 실수한 남자는 깍듯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무 소란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30분쯤 지나 제 차례가 됐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무표정하지만 정중한 태도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방문 목적을 묻고 체류 기간을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빠르지만 기계적이지 않았고 차갑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자기 짐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짐이 나오면 재빨리 집어들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빠르게 비켜줬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리려고 애쓰자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와줬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젊은 남자도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도 없고 감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한 걸까요? 프라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공항이든 쇼핑몰이든 은행이든 어디든 경비원과 경찰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범죄를 막기 위해서였죠. 공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호텔까지 공항버스를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맨 뒤에 섰습니다. 몇 분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다 내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린 뒤에야 줄 선 순서대로 한 명씩 차분하게 탑승했습니다. 밀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프라하였다면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서로 밀치고 욕을 하고 때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을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많은 경찰과 감시 카메라로 억지로 질서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정은 서울 시내 관광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체코에서 저희 같은 집안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지 않았으니까요. 운전기사가 있는데 왜 대중교통을 타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서울 시민들의 실제 삶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는데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운동복 차림의 노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좁은 인도였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걸었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은 빠르게 걷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 입구에 경비원이나 경찰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라하의 지하철역이라면 입구마다 경비원이 서 있고 가방 검사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속 탐지기까지 통과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들은 왼쪽을 이용했고요. 한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만 서 있고 왼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곧 이유를 알았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빠르게 걸어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라하 지하철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무작위로 서 있어서 지나가려면 실례합니다를 수없이 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승강장에는 이미 5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선을 따라 두 줄로 서 있었는데 그 선이 정확히 지하철 문이 열리는 위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뒤에야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서로 밀치고 부딪히면서 말이죠.
욕설이 오가고 때로는 주먹다짐까지 벌어집니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꽤 붐볐지만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문 앞을 막지 않으려고 안쪽으로 이동했고 손잡이를 잡을 때도 서로 양보했습니다. 가방을 맨 사람들은 가방이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앞으로 껴안았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나 노인 한 분이 타셨습니다. 흰머리에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젊은 남자도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프라하 트램에서는 노인이 타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못 본 척하거나 자는 척합니다. 설령 양보한다 해도 마지못해 하는 티가 역력합니다. 몇 정거장을 더 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소리를 끄거나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탄 학생들도 속삭이듯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목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내리는 사람이 먼저였고 타는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내려서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모두가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비워뒀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잠깐 들렀다 가자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 화장실인데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물 한 방울 없었고 휴지도 잘 비치되어 있었으며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프라하의 공공 화장실은 형편없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휴지도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 같은 집안 사람들은 공공 화장실을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역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경찰도 별로 없고 감시 카메라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통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저희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이곳이 세계 최초의 완전한 스마트 시티라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도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체코에도 프라하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도 스마트 시티라는 말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송도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로였습니다. 차들이 신호 대기 시간 거의 없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요. 차가 많은 방향은 신호 시간을 길게, 적은 방향은 짧게 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라하의 교통 체증이 떠올랐습니다. 신호등은 있지만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서 차가 없는 방향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선가 막히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 운전기사는 10km 거리를 가는데 1시간씩 걸린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차들이 막힘없이 움직였고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나무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곳곳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노인이 다른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그분의 휴대전화가 벤치에 연결되어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쓰레기통이었지만 위쪽에 작은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다가가서 설명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내부 센서로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 감지한다고요. 80% 정도 차면 자동으로 청소 담당 부서에 신호를 보내서 수거해 가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쓰레기통이 넘쳐나도 며칠씩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쓰레기통이 미리 알려주니까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외벽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수직 정원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건물 외벽에 흙과 식물을 심어서 공기를 정화하고 건물 온도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도 아름다웠지만 실용적인 기능도 있었던 겁니다. 한 건물 로비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큰 화면이 있었는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숫자와 그래프로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전날 대비 얼마나 절약했는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송도의 모든 건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설계되었다고요. 빗물을 모아서 화장실이나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고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체코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문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센서, 태양광 패널, 이런 기술들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였습니다. 프라하에도 감시 카메라와 센서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송도에서 본 기술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호등 기둥에 작은 버튼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누르면 신호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건너편 인도에는 점자 블록이 깔려 있었습니다. 노란색 블록이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고 위험한 곳에서는 블록 패턴이 바뀌어서 시각 장애인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향 신호기도 있어서 신호가 바뀌면 소리로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도로가 넓은 곳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체코에서는 장애인이 혼자 거리를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도는 울퉁불퉁하고 점자 블록도 거의 없으며 경사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시설이 모든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야외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곳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운동하고 있었는데 기구마다 사용법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운동 효과도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열심히 기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손자로 보이는 아이가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프라하의 공원들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거나 위험합니다. 저희 같은 부유층은 사설 체육관을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운동시설조차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무료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서도 송도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마트 벤치, 대기질 센서, 쓰레기통까지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 작동하는 도시. 기술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도시.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넷째 날 오전 저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체코에는 프라하 성이라는 세계적인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그 거대한 성에 비하면 동양의 궁궐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에 도착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웅장한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그 너머로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처마 곡선, 기둥의 배치, 돌로 깔린 마당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궁궐 곳곳에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조용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빨리 찍고 비켜줬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고 부모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의 지시를 모두가 잘 따랐고 출입 금지 구역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복이라고 불리는 옷이었는데 여성들은 치마 저고리를, 남성들은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색깔도 다양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초록색까지 화려한 색상들이었지만 촌스럽지 않고 우아했습니다. 신기한 건 한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 중동인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어울린다고 칭찬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궁 한쪽에 한복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한복을 빌려 입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옷을 골라주고 입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한 직원이 영어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한복의 각 부분이 가진 의미와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하늘을 상징하고 치마는 땅을 상징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자기 나라 문화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외국인들에게도 기꺼이 나눠준다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체코에도 전통 의상이 있지만 주로 관광 상품으로만 취급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입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상류층은 전통 의상을 촌스럽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식당이었는데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서울 물가가 높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프라하의 중급 식당과 비슷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을 보니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칠게 굴지 않았습니다. 식사 예절도 좋았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고 말하지 않았고 젓가락질도 조용했으며 국을 마실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라는 요리였는데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계란이 밥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비비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잘 섞으라고요. 한 입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신선하고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 종업원이 다가와 음식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맛있었다고 하자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손님 응대가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라하의 고급 식당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 종업원들은 형식적으로 친절했습니다. 팁을 받기 위한 미소였고 억지로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손님이 떠나면 바로 표정이 바뀌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이라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통 문화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가게 주인들이 손님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도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프라하의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손님을 붙잡고 사라고 조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 도자기를 구경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차 한 잔을 권하시며 천천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정성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도자기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저 그림은 무슨 의미가 있고 색깔은 어떻게 내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찻잔 하나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포장해 주시면서 한국 여행이 즐거웠냐고 물으셨습니다. 즐겁다고 대답하자 다음에 또 오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 같다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비싼 차를 과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친구도 동의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드러내려고 애쓴다고 그게 마치 신분의 상징인 것처럼 여긴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모두가 깔끔하고 단정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걸 한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체코에서 저는 특권층으로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게 저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특별한 건 물질이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남을 무시하면 품격이 없고 아무리 평범한 옷을 입어도 남을 존중하면 품격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는 이유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저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들을 하인 취급했고 운전기사를 함부로 대했으며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 상류층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자기 문화를 사랑하지만 다른 문화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5째 날 저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또래 학생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체코에서 저는 명문 국제학교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어떨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교실로 안내되었는데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책상이 일렬로 늘어선 게 아니라 4개씩 모여 있었습니다. 4명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체코 학교에서는 모든 책상이 칠판을 향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겠느냐고요.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선생님이 한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 있게 일어나서 자기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시도였다고 칭찬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 학생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선생님은 칭찬하면서도 다른 방법은 없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3번째 학생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도 훌륭하다며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선생님이 정해준 방법대로만 풀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틀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답이 맞아도 과정이 다르면 감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창의성을 인정하고 격려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책상별로 모여서 함께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갔습니다. 한 조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4명 중 1명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았고 1명은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설명해주며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못하는 학생도 주눅 들지 않고 모르는 걸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결국 그 조는 답을 찾았습니다. 4명이 모두 기뻐하며 서로 손뼉을 쳤습니다. 선생님이 칠판 앞으로 나와서 풀이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수학을 못하던 학생이 나갔습니다. 조원들이 격려해줬고 그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다 끝나고 자리로 돌아올 때 조원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체코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성적이 전부였습니다.
시험 점수로 등수가 매겨지고 그 등수가 복도에 붙었습니다. 친구들은 경쟁자였지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잘하면 질투했고 누군가 못하면 무시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를 잘했는데 체코에서 온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반가워하며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체코 학교는 어떤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과는 어떤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체코에서는 경쟁이 심하다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경계한다고요. 그 학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네 반 목표는 전원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함께 가는 게 목표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원 합격이라니요.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모두 갈 수 있습니까? 그 학생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같은 대학에 모두 가는 건 아니지만 각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못하는 친구를 가르쳐주고 특정 과목을 잘하는 친구는 그 과목 노트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혼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고요. 그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가르쳐주면서 자기도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혼자 공부할 때보다 함께할 때 더 많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실로 이동했는데 여기서도 질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줄이 있었지만 새치기 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대화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급식 배식하는 분들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이 식판을 정리하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지정된 곳에 가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정확히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깨끗이 닦은 뒤 반납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방과 후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학생들을 청소부처럼 부리다니 이상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청소가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자기가 쓴 공간을 자기가 깨끗이 한다는 것, 남이 치워줄 거라고 함부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 공동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것.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웃으며 즐겁게 청소했습니다. 학교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인사하며 헤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체코에서도 한국처럼 친구들과 협력하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고, 그러면 모두가 더 행복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체코로 돌아온 날 공항에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좋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차 안에서 다 설명하기엔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넓은 방, 큰 침대, 책장 가득한 책들, 비싼 책상과 의자.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생각보다 별거 없었다고요. 저는 놀라서 그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걸 보고 느꼈을 텐데 왜 저렇게 말할까요? 쉬는 시간에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한국에서 우리가 본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왜 숨기느냐고요.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낫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왜 숨깁니까? 우리가 본 것,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칭찬하면 마치 체코를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특히
우리 같은 집안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서 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학여행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각 조별로 여행에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는 형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재미있었다는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500명이 경찰 없이도 질서를 지키던 모습, 지하철에서 서로 배려하던 모습, 송도의 시민 중심 기술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서 느낀 점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하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본 협력의 문화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고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는 나라고 부자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체코보다 최소한 30년은 앞서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부끄러워졌다고, 특히 저 같은 특권층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뒷자리에서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여학생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에 화가 가득했습니다. 마르틴이 미쳤다고, 일주일 여행 다녀왔다고 체코를 무시하느냐고, 우리 조상들이 이룬 문명을 잊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현혹되었다고, 체코 상류층의 자부심을 버렸다고,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체코를 사랑하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고 말한 거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야유 소리가 커졌고 저는 결국 단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학생들이 저를 째려봤습니다. 제 친구조차 외면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저런 발표를 했느냐고, 학교 명예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르틴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학생들을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충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학교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도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갔던 모양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발표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제가 느낀 점들, 그리고 체코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요. 아버지는 듣고 나서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겉모습일 뿐이라고, 체코에는 체코만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괜한 말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조용히 공부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제 방으로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서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져야 하느냐고,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왜 스스로 힘들게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짓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서라도 실천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새치기를 해도 저는 묵묵히 차례를 지켰습니다.
식판을 정리할 때도 깨끗이 닦아서 반납했습니다. 복도에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왜 저러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저를 믿지 못했던 거죠. 2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학생이 제 뒤에서 줄을 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틴이 하는 거 보고 있다고,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저는 놀라서 그 학생을 봤습니다. 반에서 그나마 저와 말을 섞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마르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그날부터 그 친구가 저와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줄을 지키고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명이 됐고 2달이 지나자 5명이 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였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새치기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복도가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르틴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마르틴이 정말로 믿는 거냐고, 체코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한 사람씩 변하면 언젠가 학교 전체가 변하고 결국 체코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도와주겠다고, 마르틴 혼자서는 힘들 테니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른의 지지를 받았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특별 조회가 열렸고 교장 선생님이 연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특히 3학년 한 반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급식실 질서가 좋아졌고 복도가 깨끗해졌으며 학생들 간 협력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다른 반에도 확산시키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친구들을 설득했는지, 자기네 반에서도 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날 저녁집에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며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다고,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동안의 외로움을 다 잊게 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장 친했던 친구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사이를 풀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를 외면했던 것, 친구로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르틴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왜 괜히 문제를 만드냐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지켜보니 마르틴이 옳았다는 걸 알겠다고, 학교가 실제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도 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부터 함께하겠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조금씩 학교 전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급식실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줄을 지켰고 복도와 화장실이 깨끗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친구들끼리 가르쳐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저를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여학생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저와 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틴이 한 일이 나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고요. 그게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얼마 전 제가 쓴 한국 여행 경험담이 체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하며 체코도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 정연한 줄,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던 사람들, 송도의 스마트 벤치, 경복궁에 한복 입은 관광객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 모든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 그 진리를 체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19년을 특권층으로 살면서 저는 교만했습니다. 돈과 지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단 일주일을 보내며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진짜 발전은 건물 높이가 아니라 시민의식 높이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고 체코 교육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체코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기술이 사람을 섬기며 교육이 협력을 가르치고 품격이 물질보다 중요한 나라. 그런 체코를 만드는 게 이제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체코 명문 국제학교 학생이 한국 여행 후 인생이 바뀐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